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한때는 남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에 묶인, 하지만 때로는 그 울타리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하는 그 묘한 관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군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명절에 들었던 뼈아픈 말 한마디를 곱씹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자식들에게 선의로 건넨 조언이 왜 화살이 되어 돌아왔는지 억울해하며 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가 마주한 이 관계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서 어쩌면 영영 회복되지 못한 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생존 여부는 결국 우리 입술 끝에서 결정되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몇 시의 공기를 마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현지 시간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밤을 연결하는 작은 인사가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내뱉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 평균 양만 6천 단어 정도를 쏟아낸다고 하죠. 하지만 그 수만 개의 말 중에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평생의 노후를 고독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결정적인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아주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문제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질문에 아주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겠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며느리나 사위와 나눈 대화를 한 장면만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생명수였나요? 아니면 그들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이었나요?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실 겁니다. 에이, 내가 무슨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 다 잘되라고 한 소리지. 네, 압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좋은 뜻이라는 확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가족치료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모 847명을 무려 3년 동안 추적 조사한 아주 흥미롭고도 서늘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 인류가 무엇이었을 것 같나요? 건강 악화, 아니면 지독한 경제적 갈등?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인리는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그 치명적인 말들의 87%가 진심 어린 걱정과 아끼는 마음, 즉 선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랑에서 한 마리 사랑을 찢어 놓다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엄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은 내가 낳아 기른 내 자식의 마음과는 태생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친 말에도 어느 정도 내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부모님의 말투, 그 속에 숨은 진심을 읽어내는 법을 본능적으로 체득했죠. 무엇보다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피의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다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라는 단 하나뿐인 다리를 건너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귀한 손님입니다. 그들에게 시댁이나
처가는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마치 날선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시험장과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관계 내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다는 압박을 느끼는 관계적 공격성, relational aggression의 잠재적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600명이 넘는 며느리와 사위를 조사했더니 10명 중 7명 이상이 시댁이나 처가에 가기 전날부터 극심한 불안과 긴장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 공포의 정체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로 나를 평가하실까 하는 두려움이죠. 사실 부모님들도 억울하실 겁니다. 나도 며느리 때는 다 참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엔 삐삐로 연락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예절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 무지가 바로 고독한 노후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사실 부모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심리적 배경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조언을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상대에게는 통제와 간섭으로 익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 말입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누구네 며느리는 벌써 뭘 했다더라. 내 친구 사위는 이번에 승진해서 선물을 보냈던데 이런 말들 참 익숙하시죠.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저 대화 소재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듣는 사람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비교는 항상 누군가를 기준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장소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입은 화해문이요. 혀는 몸을, 배는 칼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비교의 말은 그 칼날로 며느리와 사위의 존재 가치를 베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66세 어르신은 5년 넘게 며느리와 서먹했습니다. 명절마다 오는 며느리의 표정은 늘 차가웠고 대화는 단절되었죠. 어르신은 며느리가 원래 성격이 고약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듣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무심결에 던진 예전엔 일주일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요즘은 참 편해졌어 라는 말이 며느리에겐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는 비수로 꽂혔던 겁니다. 어르신은 그저 과거 회상을 한 것뿐이었지만 그 비교의 구조가 관계를 박살냈습니다. 심리학에는 경계 과잉 상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의 상처를 입은 뇌는 그 다음부터 상대의 모든 말을 공격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밥 많이 먹으라는 말조차 너 왜 이렇게 살찌니? 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경이 되면 관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비교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우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우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는 그들만의 규칙과 아름다움이 있죠. 그걸 인정하는 게 품격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 저희 집 강아지랑 옆집 강아지를 비교하곤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며칠 동안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잔상이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보다 무려 5배나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참 예쁘다라는 말을 5번은 해줘야 너 왜 그러니? 라는 말 한마디의 상처가 겨우 씻겨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칭찬에는 인색하고 지적에는 참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전통 가구에 쓰이는 짜맞춤 기법처럼 말도 상대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야지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결국 나무가 갈라지고 마는 법입니다. 첫 번째 파트를 마치며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이라도 며느리나 사위에게 연락할 일이 있다면 비교 대신 인정을 건네보세요.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참 신선하고 보기 좋다라고 말이죠. 그 짧은 한마디가 수년 동안 쌓인 얼음장을 녹이는 봄바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칼이 아닌 상처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약손으로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한 사랑으로 채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비교의 독성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하고 끈질기게 관계의 숨통을 조이는 녀석이죠. 바로 조언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통제의 말들입니다.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상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위는 이미 자기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숙련된 운전자들입니다. 그런데 뒷좌석에서 자꾸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라,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라고 훈수를 두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사고를 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아는 한 분은 TV 리모컨 주도권 하나도 배우자에게 못 이기시면서 자식 부부의 가계부며 아이 교육과는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시더군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내 손 안에 리모컨은 안 움직여도 멀리 있는 자식 인생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묘한 착각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언이라는 건 사실 마트에서 나눠주는 무료 시식 코너 같은 겁니다. 상대가 배가 고파서 먼저 손을 내밀 때 줘야 맛있는 법이지, 배불러서 지나가는 사람 입에 억지로 밀어 넣으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6 황성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황 어르신은 딸이 아이를 낳고 사위가 된 친구와 아주 돈독하게 지내고 싶으셨죠. 그래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양육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셨습니다. 애는 이렇게 업어 키워야 한다. 이유식에는 이런 걸 넣지 마라. 예방접종은 그 병원이 아니라 저 병원이 잘한다. 어르신은 본인이 아주 훌륭한 육아 멘토라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장모님 댁에는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딸을 통해 전해들은 사위의 진심은 처절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뵈러 가면 제가 아빠가 아니라 무슨 낙제 점수 받는 학생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학술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저항 이론,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권이나 자율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반대의 행동을 하거나 그 대상을 강하게 거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게 맞다라고 강요하면
며느리와 사위의 뇌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일단 내 자율성을 침해하는 공격으로 인식하고 방어막을 칩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니 내가 가르쳐야 해라는 전제가 깔린 조언은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모욕으로 다가오는 셈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 하지 마라 혹은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형 부정어와 지시어를 들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동을 더 강하게 떠올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엔 이미 분홍색 코끼리가 가득 차 있을걸요. 부모가 그 돈 쓰지 마라라고 하면 그들의 머릿속엔 온통 돈 쓸 생각만 가득해지는 겁니다. 뇌는 논리보다 이미지를 먼저 받아들이니까요. 사실 제가 1990년대 육아법으로 2016년에 아이들을 키우려는 분들을 보면 가끔 이런 농담이 나옵니다. 어르신, 지금 윈도우 95 깔린 컴퓨터로 최신형 AI 돌리시려는 건 아니죠? 라고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격언은 사실 가족 관계에서 더 뼈아프게 적용됩니다. 며느리와 사이라는 새로운 사공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다면 부모는 이제 노를 내려놓고 뒤편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허허 우리 배가 참 잘 나가는구나 하고 응원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럼 통제의 말 대신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 대신 네 생각은 어떠니? 나는 이런 경험이 있긴 한데 참고만 하려미라고 선택권을 상대에게 완전히 넘겨주세요. 질문은 상대를 존중받는 성인으로 대접하는 가장 고귀한 예우입니다. 질문을 받은 며느리와 사위는 비로소 어깨에 힘을 빼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져다 쓸 만한 자산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이 나는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나눠주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전단지와 다를 바 아니 전단지는 버리면 그만이지만 부모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내 어머니라고 답하는 며느리가 사실은 속으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성공적인 관계일까요? 진정한 권위는 상대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꺼이 내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평가받는 시험 시간이 아니라 인정받는 힐링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한마디가 100마디 육아지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율성을 선물하는 부모,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세련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밤 여러분의 입술 끝에 명령 대신 부드러운 물음표 하나를 걸어두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마주하기 힘든 하지만 가장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세 번째 금기어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 말들은 부모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올린 숭고했던 사랑의 향기는 순식간에 휘발되고 그 자리엔 차갑고 딱딱한 영수증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선 참으로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실제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집 마련하는 데 보태주시고 금쪽 같은 손주 키워주느라 무릎 관절 다 달아가며 헌신하셨잖아요. 그 헌신이 어디 보통 일인가요? 하지만 이 눈물겨운 사랑이 거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관계는 필연적으로 파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천에 사시는 69 환영자 어르신의 사연은 우리에게 참으로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어르신은 아들 부부의 살림을 무려 10년 넘게 도맡아 해주셨어요. 손주 둘을 키워내느라 본인의 노후 취미 생활은 꿈도 못 꾸셨고 매일같이 아들 집을 오가며 청소에 빨래에 반찬까지 해다 나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와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어르신은 그만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해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 짧은 한마디는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탑을 단 1초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동안의 모든 도움은 더 이상 감사한 선물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을 공격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정서적 채무 문서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어르신의 모든 친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나중에 빌미로 쓰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슬픈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공유하자면 고대 라틴어에서 부채, 대비를 뜻하는 단어는 죄, 신이와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어에서도 부채 슈울라는 단어는 죄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죠.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은 인간의 뇌에서 죄책감과 동일한 부위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순간 며느리와 사위는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을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정서적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죄인이 된 기분으로 시댁이나 처가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고역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경찰서 조사실로 들어가는 기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걸요? 학술적으로는 이를 사회적 교환 이론, 소셜 엑스체인지 티어리의 아주 부정적인 발현이라고 분석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주고받는 비용과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이 균형을 산술적으로 맞추려 하거나 과거의 투자희생을 빌미로 현재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상대방은 이를 정서적 갈취 혹은 통제적 이타주의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는 사랑이라 부르지만 자녀 세대는 이를 부채의식의 전이라고 느끼며 심리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세대 간의 감정적 얽힘이 건강한 애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 저희 어머니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운을 떼시면 속으로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합니다. 엄마, 그때 지불하신 예방접종비랑 분유값, 지금 물가 상승률이랑 복리이자 계산해서 계좌이체 해드리면 되나요? 라고요. 물론 농담입니다만 그만큼 자식들에게 부모의 희생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거부할 수 없는 청구서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내 인생 다 바쳐 헌신한 내 서운함은 어디 가서 보상받나 라고 항변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명품 사랑은 결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책은담에 이런 명언이 있죠. 은혜를 베풀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마라. 내가 준 것은 흐르는 물에 새겨보내고 상대에게 받은 작은 친절만 돌에 새기라는
선조들의 지혜는 현대의 고부 갈등에서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희생을 내세우는 말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지나간 모든 아름다운 기억조차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번에 주신 김치도 지난번에 급할 때 아이 봐주신 것도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한 적금이었나 하는 지도 간 의구심 말이죠. 정서적 지지라는 건 공기 같은 것이어서 생색이라는 불순물이 섞이는 순간 그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상대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내 인생은 너희를 위한 소모품이었다는 식의 발언은 자식들에게 우리 때문에 엄마 아빠 인생이 망가졌다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건 효도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뿐입니다. 가끔 보면 본인의 인생을 자식에게 완전히 올인하고 나서 노년에 이르러 너희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압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자식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형벌입니다. 엄마, 제 어깨가 무슨 덤프트럭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 인생 전체의 무게를 싣고 가요? 라는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겁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삶을 스스로 즐겁고 단단하게 가꾸실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부모님 곁으로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내 곁에 있고 싶어 하는 법이지. 내가 불행의 원인을 자식에게서 찾으면 자식은 그 불행의 전염을 막기 위해 담장을 높이 쌓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담백합니다. 그냥 묵묵히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것에 대해 스스로 입을 닫는 것이 그 희생의 가치를 가장 고결하게 드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 화살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돌려 상처를 주지 마시고 나 자신을 어루만지는 데 쓰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나? 대신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건강과 형편이 되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180도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으로 품격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빚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만났을 때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무한 신뢰의 정서적 은행이 되어주죠.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희생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이 다 압니다. 본인들이 직접 부모가 되어보고 거울 속에서 조금씩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눈물겨운 헌신을 가슴 절절하게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너그럽게 기다려주세요. 사랑을 천박한 거래로 타락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이 비극적인 청구서로 돌아와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도록 오늘 밤 그 무거운 마음의 영수증을 시원하게 찢어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그 빈자리야말로 자식들이 사랑으로 채워 넣을 공간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앞서 세 가지 금기어를 살펴보며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푸셨다면 이제는 그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사실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는데 입이 먼저 나가는 걸 어떻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뇌는 수십 년간 다져온 말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혀가
주행을 시작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말하자면 관계의 심폐소생술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기적처럼 관계의 기류를 바꾸는 4가지 실천 기술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침묵의 3초 규칙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무언가 가르쳐주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혹은 그들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려 지적하고 싶을 때 바로 입을 열지 마세요. 딱 3초만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3가지 필터를 거치는 겁니다. 첫째,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말인가? 둘째,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내 답답한 속을 풀기 위한 말인가? 셋째, 이 말을 들은 상대의 얼굴엔 어떤 그늘이 질까? 사실 3초라는 시간이 짧아 보이지만 그 찰나의 멈춤이 수천 마디의 실언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됩니다. 제가 가끔 플랭크 3분 하는 것보다 며느리 앞에서 입 꾹 닫고 3초 버티는 게 더 힘들다는 농담을 하곤 하는데, 그만큼 이 3초는 고도의 정신 수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여러분은 지적하는 시부모에서 지켜봐주는 어른으로 격상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뇌과학적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뇌가 새로운 습관을 회로로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평균 20일이라고 합니다. 신경과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21일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 3초 규칙도 딱 3주만 눈 딱 감고 버티면 나중에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입술이 멈추게 됩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를 인지적 재구조화, cognitive restructuring이라고 부르는데, 무의식적인 반응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전환하는 아주 수준 높은 심리 기법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현대 뇌과학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빈자리 만들기입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거예요. 결혼한 자식의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그들 부부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그 무대의 조명 감독이나 무대 뒤 스태프가 되어야지 자꾸 주인공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센터에 서려 하면 연극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손주 교육이든 집안 인테리어든 주말 계획이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세요. 내가 겪어보니 이런 게 좋더라 라는 의견 제시까지만 하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너희가 하는 거란다 라고 말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여백을 주십시오. 텅 빈 공간이 있어야 바람이 통하듯 부모가 비워준 그 자리가 있어야 며느리와 사위가 비로소 숨을 쉬며 여러분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번 인정의 말 건네기입니다. 인정이란 건 대단한 칭찬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존재와 노고를 있는 그대로 알아봐 주는 겁니다. 사위가 운전해서 집에 왔다면 먼 길 오느라 애썼다. 한마디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왔다면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라는 따뜻한 눈빛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해온 음식이 좀 짜거나 싱겁더라도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손이 많이 갔겠니? 정성이 참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 기술이자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짠맛보다 정성의 맛을 먼저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살리는 조미료니까요. 제가 가끔 소금이 팍 들어간 국을 먹으면서도 어우, 이 국물이 아주 익사이팅한데
라고 농담하며 웃어 넘기는 것처럼 우리에겐 때로 날카로운 진실보다 부드러운 유머가 더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선제적 감사 표현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하는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명절에 찾아오는 것, 전화를 하는 것, 손주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 모든 게 사실 그들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와줘서 고맙다, 연락해줘서 반갑다 라고 먼저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심리학의 긍정 정서 이론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을 받은 사람은 그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의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2.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관계의 가성비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법인 셈이죠. 사위에게 자네 덕분에 우리 딸이 참 행복해 보여서 내가 늘 고맙네라고 한번 읊조려 보세요. 사위는 아마 그날부터 장모님을 위해 지구 한 바퀴라도 돌 준비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입안에서 겉돌고 닭살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려니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새 구두도 처음 신으면 발 뒤꿈치가 까지지만 자꾸 신다 보면 내 발처럼 편해지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하면 여러분의 말이 예전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아름다운 습관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격언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뱉는 긍정적인 말들이 자식 부부의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겨 나중에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울창한 숲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테니까요.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며느리 사위가 나한테 먼저 잘해야지 라고 억울해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강자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지혜로운 승리자들입니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려 쩔쩔매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그 넓은 가슴으로 먼저 여유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어른의 수액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먼저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감사를 선점하는 사람이 그 관계의 공기를 지배하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3초간 침묵하며 필터링하기,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며 빈자리 비워주기, 하루에 딱 한 번만 존재를 인정해주기, 그리고 모든 사소한 일에 먼저 감사하기, 이 네 가지 무기를 장착하신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환영받는 부모로 거듭날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 기술들이 몸에 익을 때쯤이면 여러분은 며느리와 사위가 어머니, 아버님 댁에 더 자주 가고 싶어요 라고 먼저 매달리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그때 가서 너무 귀찮다고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행복한 고민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세요. 고맙다, 고생했다, 네가 최고다. 이 부드러운 말들이 여러분의 얼굴 근육을 타고 내려와 온 집안에 따뜻한 온기를 채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트 5. 자, 이제 우리의 기나긴 밤의 여정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며느리와 사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세 가지 금기어를 살펴보고 그 상처를 치유할 네 가지 실천 기술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좀 허전하거나
혹은 억울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나만 죽어라 참으라는 거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왜 자꾸 조연으로 밀려나야 하느냐는 그 물음표 말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제 인생이 무슨 인내심 테스트 전용 시뮬레이션 게임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반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변하고, 먼저 입을 닫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며느리와 사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여러분 자신, 즉 나의 우아하고 찬란한 노후를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도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판단하는 부모에서 지켜보는 부모로의 완벽한 변신입니다. 판단은 상대를 작게 만들고 나를 꼰대로 만들지만 지켜보면 상대를 성장시키고 나를 품격 있는 어른으로 격상시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좀 서툴게 해도 사위가 경제적으로 좀 불안해 보여도 일단은 그냥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사실 우리도 그 나이 때는 다들 한치 앞도 모르는 좌충우돌의 연속 아니었나요? 그때 누군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묵묵히 믿어줬을 때 느꼈던 그 안도감을 기억해 보세요.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는 옛말이 있죠. 그 깊은 침묵과 지켜봄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을 거쳐 쌓아온 지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잔소리가 많다는 건 어쩌면 내 마음의 수심이 그만큼 얕아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르니 이제는 깊은 바다 같은 평온함을 장착하실 때입니다. 여기서 아주 신기하고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미국 유타주에는 판도라고 불리는 거대한 사시나무 숲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만 그루의 나무가 각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지하에서 거대한 하나의 뿌리 시스템으로 연결된 단 하나의 생명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와 사위가 남처럼 보여도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뿌리를 공유하는 하나의 생명체인 셈이죠.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이 뿌리를 타고 흘러 결국 나의 건강과 행복을 갉아먹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낸 따뜻한 인정의 양분이 뿌리를 타고 돌아오면 여러분의 노후라는 숲 전체가 푸르게 번영하게 되는 것이죠. 학술적으로는 이를 에릭 에릭슨이 제안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생성감, 제너러티비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인간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장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는데 이때 조언이라는 명목의 통제가 아닌 정서적 지지를 통해 이 욕구를 충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 통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방식만 고집하며 다음 세대와 갈등을 빚으면 정체감, 스타그네이션이라는 늪에 빠져 고립되고 맙니다. 공개적인 학술 논쟁에서나 쓰일 법한 이 생성감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거실 소파에서 며느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 행복 연구팀의 5년 추적 조사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며느리, 사위와 관계가 원만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무려 63%나 낮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렸다고 해요. 좋은 관계가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죠. 며느리랑 웃으며 수다 떨고
사위랑 기분 좋게 술 한잔 기울이는 게 비싼 영양제 수십 알보다 여러분의 뇌를 더 젊게 만듭니다. 그러니 내가 왜 참아?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내 치매 예방약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얄미웠던 며느리의 행동도 조금은 귀엽게 보이지 않을까요? 가끔 보면 나는 우리 애들이랑 너무 친해서 문제야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친함이 혹시 진범은 아닌지 말이에요. 진정으로 쿨한 부모는 자식의 가정에서 기꺼이 조연이 되는 법을 압니다. 저는 가끔 제 지인들에게 이제는 자식들의 인생 GPS에서 로그아웃 하시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취미라는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세요 라고 농담하곤 합니다. 자식 부부가 주말에 어디 가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할 시간에 차라리 동네 빵집 투어를 다니시거나 유튜브에서 분갈이하는 법이라도 배우시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열정적으로 즐길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도하며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셔서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 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 최고의 성공한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새로운 정체성을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부모, 중심을 비켜주고 뒤에서 응원하는 부모, 그리고 인정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인정해주는 부모 말이죠.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될 때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일 겁니다. 안도를 주는 사람 곁에는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니까요. 며느리가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고민을 털어놓고 사위가 장인어른과 낚시 가는 걸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반전 가득한 노후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압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요. 가끔은 예전처럼 버럭 화가 날 수도 있고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또 옛날 습관이 나왔네 하고 허허 웃어 넘기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딱 한 문장만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이고 이제는 거기에 품격이라는 근사한 옷 한 벌을 더 입으려는 중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들으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환한 미소로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관계의 봄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쌓여 얼음장을 녹일 때 비로소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로운 겨울이 아니라 자식과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풍성한 가을 들판 같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줄까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지게 살아보자라고요. 이제 이야기의 템포를 조금 더 늦춰볼까 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숨소리는 고요해지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부드러워지네요.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베개 밑으로 스며들어 꿈속에서도 따뜻하고 평온한 대화들이 오가길 바랍니다. 며느리의 수줍은 미소와 사위의 든든한 웃음소리가 여러분을 감싸 안는 그런 밤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해묵은 서운함들이 이제는 썰물처럼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빈자리에 오늘 우리가 약속했던
인정과 감사, 그리고 지켜봄의 고요한 평화가 차오릅니다. 이제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이불 속으로 몸을 더 깊숙이 묻어보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존중받기에 마땅한 분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늘게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여러분의 잡념을 씻어내 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부드러운 봄바람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가족들의 눈동자에는 여러분을 향한 깊은 신뢰가 맺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걱정은 저 멀리 밤하늘의 별에게 맡겨두고 가장 포근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부드럽게 내쉬는 숨마다 여러분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갑니다. 마시는 숨마다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채워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에 머물 것입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 그만 눈을 감고 고요한 밤에 품에 안겨보세요. 따뜻하고 깊은 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